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에서 총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실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15년 넘게 호텔에서 일하면서 늘 뒤에서 묵묵히 제 할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사연을 쓰게 됐냐고요? 며칠 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틀었는데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멍하니 듣게 됐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참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드라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구나.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속이 풀리더라고요. 지금 사연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네요. 벌써 몇 달 전 일인데 아직도 그날 그 방문을 열었을 때가 생생합니다. 문 너머로 보였던 그 광경,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 오래 품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쩌다 그날 그 호텔방 앞에 서게 됐는지까지 모두 들려드릴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아버지를 도우셨죠.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반에서 항상 1, 2등을 다퉜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딱히 눈에 띄는 구석이 없었달까요? 그래서인지 부모님도 저한테는 크게 기대를 안 하셨어요. 늘 형한테만 넌 커서 큰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달랐어요. 넌 성실하니까 어디 가서든 밥은 안 굶겠다 이러셨거든요. 어릴 때는 그 말이 좀 서운했습니다.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왜 저런 말만 하실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성실한 게 유일한 장점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성적이 안 돼서 못 갔고 솔직히 재수할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 수 있는 대로 갔어요. 불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대학이라도 보내주신 게 감사했죠.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래도 저한텐 첫 직장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다 28, 회사에 들어간 지 3년쯤 됐을 때였어요. 저희 회사 거래처 중에 꽤 큰 건설회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랑 친해서 가끔 합동 회식을 했는데 그날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막내 사원이니까 당연히 술 따르고 고기 굽고 분위기 맞추는 역할이었죠.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날 회식 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어요. 거래처 사장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도도하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장님 딸이었어요. 26이었는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식 내내 저는 바빠서 말 한마디 못 붙였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우연히 버스에서 다시 만났어요. 저는 퇴근길이었고 그분은 외근을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버스가 막히는 바람에 거의 1시간을 같이 갇혀 있었는데 그때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 기억하세요? 그 며칠 전 회식 때 같이 있었는데.
아, 그때 고기 열심히 굽던 분? 고기 진짜 잘 구우시던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찌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던지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도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허세 없이 털털했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제가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했죠. 그때부터 연락이 시작됐어요. 자주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중에 제 장인어른이 되실 분이었죠.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어느 날 아내가 아버지한테 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야. 집안도 변변찮고 빨리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라. 아내한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사실이니까 더 아팠습니다. 솔직히 그때 포기할까 생각도 했어요.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아내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마. 내가 도현 씨 좋으면 그걸로 된 거야. 그 말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장인어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만났어요. 돌아보면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다녔고 기념일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겼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아서 큰 건 못 해줬지만 아내는 그런 거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싼 레스토랑보다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해야겠다. 이 사람이 제 전부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빠, 도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 번만 제대로 만나봐. 됐다. 만나봐야 할 말도 없어. 내가 보는 눈이 있는데 그 남잔 너한테 부족해.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죠. 결혼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사랑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1년 뒤 반대를 이기고 31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빠가 허락을 안 해줘도 결혼할 거야. 혼인신고하는데 부모 동의 필요 없잖아.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 장인어른도 어쩔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장인어른은 결혼식장에 오시긴 했지만 내내 굳은 표정이었어요. 신혼집은 전세 5천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장인어른은 도와주실 생각이 없었고 제가 모아둔 돈이랑 아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겨우 전세금을 맞췄어요. 이사하고 아내가 텅 빈 거실을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돼. 처음부터 다 있으면 재미없잖아. 사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뭐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허름한 신혼집에서 불평 하나 없이 웃어주니까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혼하고는 맞벌이로 알뜰하게 살았어요. 3년 차에 승진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살만해지려나 했어요.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고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봤더니 형이더라고요. 형은 결혼하고 나서 거의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도연아. 형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잔뜩 겁먹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요. 형, 왜 이 시간에 전화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일단 저 먼저 가서 상황 보고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었고 형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절 보더니 손짓을 하더라고요. 형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 우리 모르게. 사업? 무슨 사업? 철물 좀 접고 나서 뭔가 투자를 하셨나 봐. 근데 그게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사기라니 그게 무슨... 그것 때문에 빚이 꽤 많더라고. 얼마나? 형이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5억. 5억. 그 숫자가 처음엔 실감이 안 났어요. 이어서 형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름으로 연대보증이 되어 있어. 뭐? 아버지가 네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셨나 봐. 그래서 빚의 절반이 네 명의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연대보증을 어떻게 제 이름으로? 전 그런 거 해준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셔서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빚쟁이가 된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벽에 기대 서서 말했습니다. 나도 빚이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 근데 난 애들 둘이나 있어서. 결국 형은 자기 몫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저보고 나머지 감당하라는 거였어요. 그때 형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해? 근데 따질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제가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걱정됐던 건 아내였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갑자기 5억이란 빚을 어떻게 설명하지? 아내에게 말하기 전 뜻밖의 손님이 절 먼저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이었어요. 아버지 일이 있고 며칠 후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은 절 보자마자 한숨부터 크게 내쉬시더라고요. 내가 다 알고 왔어.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건설업 하시니까 그쪽 바닥에 소문이 돌았나 보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네 아버지 빚이 5억이 넘는다며. 거기 자네 이름으로 된 것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건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뭘 어떻게? 또 대책 없는 소리만 하고 있구만. 장인어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자네 그 돈 갚을 수나 있어? 지금 자네 월급이 얼마야? 그 돈 다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그리고 난 자네 빚 갚아줄 생각 없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제 능력으로 갚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자네가 진짜 우리 수진이 사랑한다면 이쯤에서 놔줘. 걔까지 고생시킬 거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딸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내 딸은 그렇게 살 사람 아니야. 깔끔하게 정리해. 그게 자네가 수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처음부터 안 될 인연이었던 거야. 장인어른은 그 말을 남기고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빚, 연대보증, 5억이라는 숫자. 아내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갚아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 말에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아내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이상해서 뭐냐고 물었더니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혼 서류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 얼마 전에 같이 힘 합쳐보자고 했잖아. 그 말은 뭐였어?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수진아, 제발 나 믿어봐. 시간 걸려도 내가 다 갚을게.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해낼게.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존심 같은 거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당신한테 힘든 일 생겨도 난 안 떠나. 절대로.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그래줘. 어? 아내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때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빠라고 떴죠. 응, 아빠. 응, 알았어. 지금 나갈게. 전화를 끄는 아내가 절 쳐다봤어요. 눈빛은 이미 결심한 느낌이더라고요. 당신은 평생 그 빚에서 못 벗어날 거래. 난 그런 삶 싫어. 전처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아니, 누가 그래? 누가 못 벗어난대? 나 할 수 있다니까! 저는 소리쳤지만 전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내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5년 결혼 생활이 연애까지 합치면 7년이란 시간이 단 3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장인어른 뜻이었다는 걸요. 이혼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에 나가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그런데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전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아니,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그렇게 허무하게 나오게 됐어요. 전세금 빼서 빚 일부를 갚아도 턱없이 부족해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한평 남짓한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거기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때 우연히 호텔 청소부 자리를 구했습니다. 자존심? 그런 거 버린 지 오래였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새벽 5시에 출근해서 객실을 청소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저녁엔 식당 아르바이트까지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1시가 넘었어요. 그리고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 그 생활을 몇 년 했죠. 그렇게 정말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어요. 이자 갚기도 빠듯했지만 언젠간 끝이 있겠지,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러다 전환점이 왔습니다. 저를 눈여겨보신 분이 계셨거든요. 당시 호텔 지배인이셨던 분인데 제가 항상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걸 보셨대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몇 가지를 묻더라고요. 자네 이력서 다시 보니 경영학과 졸업했던데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일하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빚을 갚아야 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분이 한참 절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썩을 인물이 아니었구만. 내가 기회를 줄게. 잘해봐. 그렇게 저는 프런트 데스크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어 공부 다시 시작했고 서비스 교육도 받았고 손님 응대하는 법, 불만 처리하는 법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5년 후 팀장이 됐고 46세 총 지배인이 됐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서 총 지배인까지 12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 빚은 다 갚았고 부모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돌아가실 때 저는 빚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러드렸습니다.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그동안 전처 생각이 안 났냐고요?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처음 몇 년은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아니, 보고 싶은 건지 원망스러운 건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쉽게 떠났냐? 같이 힘들어도 좋으니까 옆에 있어줬으면 안 됐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일이 바쁘니까 더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전처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좁다고들 하지만 사는 세계가 다르면 안 마주치거든요. 근데 인생이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라 가장 바쁜 시간이라 로비에서 직원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회전 문이 열리면서 한 커플이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차림의 여자 옆에 댄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봤을 땐 그냥 부유해 보이는 중년 부부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처였어요. 당연히 나이를 먹어서 얼굴이 좀 달라졌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눈매, 코, 입술 분명히 전처가 맞았어요.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몸이 굳었어요. 피할까? 모른 척 해야 하나? 근데 제가 총 지배인인데 로비에서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아내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처음엔 못 알아보는 것 같더니 한 2초쯤 지나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아, 알아봤구나. 근데 전처의 반응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당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쳤죠. 전처가 저에게 던진 첫 마디가 기가 막혔죠. 에휴, 고작 한다는 게 이거야? 그래도 사람 좀 됐나 했더니 다시 만난 전 남편에게 한 첫 마디였죠. 심지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총 지배인? 뭐 그래봤자 고작 호텔 직원이잖아. 옆에 있던 전처의 남편이 절 깔보듯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아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런 사람도 알아? 아니, 그냥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신경 쓸 것 없어. 잠깐 만났던 사람. 7년을 만나고 5년을 같이 산 사이가 잠깐 만났던 사람이래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고객님,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전처 남편이 대답했어요. 박준혁입니다. 스위트룸으로 예약했는데요. 체크인 과정 내내 수진이는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스위트룸 뷰가 별로라느니 서비스가 이것밖에 안 되냐느니 예전에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체크인이 끝나고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전처가 뒤돌아서 절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괴로웠던 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전처를 다시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묻어둔 거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회사 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직장인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출근하자마자 프런트 매니저가 절 찾더라고요. 지배인님, 저기 어제 체크인 하신 박준혁 손님이 연락이 왔는데요. 무슨 일인데요? 스위트룸 컨디션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지배인이 직접 와서 확인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래, 이러려고 날 부른 거구나. 스위트룸 앞에 도착하니 문이 열려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전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빨리 오셨네요? 전처가 절 쳐다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신가요? 전처가 일어나더니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코를 찡그리면서 말했어요. 여기 향기 뭐예요? 이 싸구려 향 역겨워서 못 잊겠어요. 저희 호텔 시그니처 향입니다. 대부분 손님들은 좋아하는. 대부분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하나? 난 싫은데? 전처가 절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장 다른 향으로 바꿔주세요. 고급스러운 걸로. 너무 싸구려 같아서 머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만 객실향은 통일돼 있어서 개별 변경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총 지배인이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방법을 찾아봐야지.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내면 지는 거였으니까요. 네, 그럼 바로 가서 확인해보고 가능한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전처가 다시 소파에 앉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치 물건 감정하듯이요. 그 눈빛을 견디며 저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단호하게 말했죠. 불편사항 더 없으시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김도연. 전처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거 알아? 우리 아버지가 당신 보고 뭐라고 했는지? 당신은 평생 그 모양일 거라고. 딱 맞췄네 진짜. 고작 호텔 지배인. 솔직히 말해봐. 얼마나 벌어? 말 못할 정도야? 전처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있잖아.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여자는 말이야. 능력 있는 남자 만나는 게 제일 성공한 인생이야.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거든? 아마 아직까지 가난을 못 벗어났을 거야. 당신 빚 갚는다고 허덕이면서 살았겠지. 전처가 절 똑바로 쳐다봤어요. 난 당신이랑 이혼한 거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진심이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지배인님 오셨네? 일부러 보란 듯 전처가 새 남편 팔을 끼더니 제 쪽을 흘겨보면서 말했어요. 불편한 거 얘기했어. 여기 향이 너무 역겨워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 방을 나오는데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새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도요. 저 사람 내 전 남편이야. 웃기지 않아? 아직도 저렇게 살고 있잖아. 헤어지길 잘했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전처는 체크아웃 날짜가 아직 남아서 계속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프런트 직원이 절 찾아왔어요. 좀 난처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배인님,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배인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또 무슨 컴플레인인가 싶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준영님, 오늘 추가 결제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카드가 3번이나 거절됐어요. 카드가 거절됐다고요? 네, 한도 초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드 없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지갑에서 다른 카드 꺼내서 결제는 하긴 했어요. 근데 직원이 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카드 이름이 달랐어요. 이종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본인 카드가 아닌 것 같아서 아버님 카드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배인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전달드려요. 이종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장인어른 성함이었거든요. 장인어른 카드를 사위가 왜 들고 다니는 걸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라면서 왜 본인 카드는 한도 초과가 뜨는 걸까? 직원을 보내고 저는 혼자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지배인님, 그 손님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그분 어제 오후에 방을 하나 더 잡으셨어요. 다른 층에 싱글룸을 잡았는데 부인분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혼자 오셨거든요. 얘기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부인이랑 스위트룸에서 묵으면서 다른 방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그 방 체크인 기록 있어요? 네, 어젯밤에 여자분이 들어가시긴 했어요. 그 손님이랑 같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기 카드는 한도 초과인데 장인어른 카드를 쓰고 누군가와 싸운 것부터 부인 몰래 같은 호텔에 방을 하나 더 잡는다. 거기에 젊은 여자랑 출입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찜찜했죠. 아무리 날 버리고 간 여자라지만 그래도 7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저 남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전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안팀장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상철 형님은 제가 이 호텔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형사 출신인데 퇴직하고 우리 호텔 보안팀장으로 온 지 7년 됐죠. 도현이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고 싶으면 형한테 연락해라. 청소부 시절 형님이 처음 건넨 말이었어요. 그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던 때였는데 아무 말 없이 식당으로 데려가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진짜 친형 같은 분이죠. 형님,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저는 형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묵고 있는 손님 중에 박준혁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스위트룸에요. 실은 그 사람 제 전처 남편이에요. 형님 눈이 커졌습니다. 전처? 야, 너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결혼했었어? 네, 오래전에요. 말씀 안 드렸죠. 그냥 창피해서요. 저는 형님한테 간단하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빚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것, 전처가 재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것까지요. 근데 형님, 그 남편이 좀 이상해요. 저는 그동안 알게 된 것들을 말했죠. 형님은 팔짱을 끼고 한참 됐더니 물었어요. 근데 그건 그 집안 사정이잖아. 네가 왜 신경을 써? 설마 전처한테 미련 있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련 같은 거 없어요. 근데요 형님, 그래도 7년이나 같이 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남자한테 당하고 있다면 그냥 모른 척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것뿐이에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형님은 옛날 인맥을 동원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형님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도연아, 앉아봐. 야, 일이 좀 큰데 잘 들어. 저 남자 이름 박준혁이 아니야. 네? 그럼요? 본명이 최태식이야. 박준혁은 가명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있어. 사기, 횡령, 폭행, 전과 3범이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사업도 다 유령 회사야. 보니까 실체가 없어.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라더니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이어서 형님이 계속 말해줬어요. 그리고 전 부인이 2명이나 더 있더라. 대단한 놈이야. 전 부인이요? 첫 번째 부인은 결혼하고 2년 만에 재산을 다 잃었어. 남편한테 속아서 다 날린 거지.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어.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 번째 부인도 결혼하고 3년 됐을 때 교통사고로 죽었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사고 직후에 보험금이 10억이 나왔거든? 수익자가 남편, 그러니까 이 최태식이고. 이 정황상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됐어. 주변에서 다들 이상하다고 했대. 타이밍이 너무 딱 맞으니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처한테 말해주면 믿긴 할까? 오히려 날 의심하면 어쩌지? 조심해라. 저런 놈들은 궁지에 몰리면 뭔 짓을 할지 몰라. 형님 조언에 일단 전처 남편이 따로 잡은 방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CCTV를 돌려보니 어젯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랑 그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둘이 꽤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륜이면 왜 굳이 부인이 묵고 있는 같은 호텔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말이 안 됐어요. 그날 저녁 프런트로 전화가 왔어요. 전처 남편이었죠. 지배인님, 여기 스위트룸인데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어제 잡아둔 방 있잖아요. 그 방하고 바꿔서 써도 문제 없죠?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편하게 모셔야 해서요. 아무래도 여기가 더 넓어서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아내한텐 이 얘기한 거 모르게 해주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왜 자기 아내한테 말 안 하고 따로 방을 잡아서 모시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곧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10시쯤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배인님, 스위트룸 손님이 로비까지 내려와 계세요.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로비에 도착하니 전처가 프런트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니, 내 남편이 잡은 방이라고요. 근데 왜 내가 못 들어가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전처가 절 보더니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잘 왔네. 내가 키를 놓고 왔는데 노크했더니 문을 안 열잖아. 안에 누가 있다니까? 저는 순간 어젯밤 CCTV가 떠올랐습니다. 전처 남편이 젊은 여자랑 그 방에 들어가던 장면, 그리고 전화로 했던 말도요. 방 좀 바꿔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요.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연락해 보셨어요? 몰라. 연락 안 되니까 그러지. 전화도 안 돼. 전처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어요. 화가 난 건지 불안한 건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님방을 함부로 열 수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올라가 보시죠. 저는 보안팀 직원 2명과 함께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처가 앞장서서 뛰다시피 걸어갔어요. 문 앞에 도착하니 전처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열어. 안에 있는 거야?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전처가 문고리를 잡아당기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는 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전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봐요. 불빛 들어와 있잖아요. 카드키가 안에 꽂혀 있다고요. 저도 문틈을 봤습니다. 객실 전원은 카드키를 꽂아야 들어오긴 하거든요. 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누군가 있다는 뜻이긴 했죠. 전처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쳤어요. 나와, 거기 누구야? 당장 문 열어! 여보, 거기 있냐고! 저는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웅성거리는 느낌도 들고 뭔가 서둘러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돌아보니 전처 남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투를 달랑거리면서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요. 어? 여보, 거기서 뭐해? 전처가 새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는 안도가 느껴지더라고요.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놀랐잖아. 폰을 방에 두고 갔어. 배고파서 잠깐 편의점 갔다 왔어. 근데 왜 여기 있어? 전처가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방에 누가 있어. 아까 여자 목소리 들었어. 그리고 안에 카드키 꽂혀 있다고. 당신이 카드키 들고 나갔으면 저 안에 있는 카드키는 뭐야? 누가 들고 들어간 건데? 새 남편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전 봤습니다. 그때 입을 열려고 했어요. 어제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던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사실 어제... 근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카드키 하나는 안에 두고 나온 것 같은데 당신도 봤잖아. 나도 그냥 나왔는데. 새 남편이 제 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입 다물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전처가 더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에 누가 있는 거잖아. 불이 켜져 있다고. 새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해결하면 되지. 지배인님 뭐예요? 문 열어주시죠. 우리 와이프가 불안해하잖아요. 그때 그 남자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아니, 이 침착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스터키를 문에 대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절차는 지켜야 했거든요. 여수님, 마스터키로 객실 문 열겠습니다. 저희 호텔 규정상 투숙객분의 출입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한해서 마스터키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에 계신 분, 문 열겠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어요. 끝까지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5가지 세고 문 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잠깐 나는 것 같았죠. 마스터키를 문에 대자 삑하는 소리가 났죠. 저는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흐트러진 침대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바로 70대 후반의 노인이 당황해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린 채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런데 20대 젊은 여자가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블라우스가 흐트러진 상태로요. 어디 가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저 노인,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때 제 옆에서 전처가 두 눈을 가리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마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느낌이었죠. 아빠? 전처의 말에 저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장인어른이었어요. 아니, 아빠가 왜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아빠? 전처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비틀거리면서요. 전처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이거 진짜 아니야. 장인어른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아니야? 아빠가 왜 이런 데서 저 여잔 또 누구야? 전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가 끼어들어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일이 더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처럼요. 아니기는. 아저씨가 나 오라고 불렀잖아요. 여기서 보자고 하셨잖아요. 닥쳐! 전처가 여자에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다시 장인어른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어떻게... 아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전처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분노가 뒤섞인 것 같았어요. 나중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더라고요. 과호흡이 오는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처 남편은 그냥 서 있었어요.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장인어른이 젊은 여자와 있는 광경을 봤다면 당연히 놀라거나 분노해야 하잖아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보듯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 정도였지만요. 그때 장인어른이 소리쳤습니다. 난 그런 적 없다. 저놈이 여기서 보자고 해서 온 건데 정말 아니야. 장인어른이 새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 방으로 오라고 한 건 네 놈이잖아. 사업 얘기에 있다고. 근데 들어오니까 저 여자가 있었어. 진짜야. 내가 나가려고 해도 계속 사람을 붙들고 안 놔줘서. 전처가 고개를 돌려 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글쎄 모르겠는데. 장인어른도 참 나까지 끌어들이시고 많이 난처하신가 보네. 그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전처 남편이 저를 봤어요. 마치 들켰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건데?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전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손님이 온다며 방을 바꿔달라는 것부터 젊은 여자와 만난 것, 오늘도 일부러 장인어른을 유인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를 대기시켜놓고 딱 이 타이밍에 전처가 들이닥치게 만든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꾸민 거였죠. 장인어른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이 저 나쁜 놈이! 장인어른이 전처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외쳤어요. 전처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장인어른,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누가 보면 제가 장인어른 모함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더니 전처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여보, 충격받았지?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그 광경을 보며 장인어른이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함정이야. 준혁이 저놈이 꾸민 거라고. 그 말에 전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되죠. 계속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러더니 전처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봤지? 당신 아버지도 남자야. 당신밖에 없는 것처럼 해도 결국 이래. 노인네들 다 그래. 돈 있으면 저런 어린 여자 끼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 새 남편은 전처를 달래며 계속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시는 거 보면. 뭐라고? 이 자식이 이젠 노망난 노인의 취급까지 할 셈이냐? 장인어른이 남자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보안팀 직원이 말렸습니다. 아이, 장인어른, 저도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말씀드려야겠네요. 전처 남편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것 같았어요. 이방 장인어른 카드로 직접 결제하셨잖아요. 영수증도 있고요. 증거 필요하시면. 근데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서류 뭉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맨 위에 있던 건 보험증권이었어요. 피보험자 이름에 이종환, 그러니까 장인어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30억, 그리고 수익자 칸은 박준혁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제가 그 서류를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그 남자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그건 내 거잖아요. 만지지 마요. 잠깐만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다른 서류들도 집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주식 양도각서, 장인어른이 전처 남편에게 전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명이 어설프게 되어 있었죠. 누가 봐도 위조 같았죠. 전처가 제 옆으로 와서 그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도 그 서류들을 보고 비틀거렸어요. 내 보험금 수익자가 네 놈이라고? 회사 양도? 너 이러려고 우리 집에 온 거냐? 순식간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보안팀을 모두 불렀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방에 있던 젊은 여자를 따로 데려갔습니다. 저와 보안팀장 형님이 붙들고 계속 물었죠. 솔직히 말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여자는 처음엔 버텼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할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저도 모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CCTV에 찍혔어요. 어젯밤에 다른 남자랑 이 방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하면 경찰에 넘깁니다. 여자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좀 알고 지내던 오빠가 돈을 좀 줬어요. 이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오면 할아버지가 절 부른 것처럼 연기하라고. 그 오빠라는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맞죠? 저는 핸드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젯밤 전처 남편이 이 여자랑 같이 방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계속된 추궁에 여자가 항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전처가 거기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래? 뭐야? 저 여자가 방금 진술했어. 당신 남편이 돈 주고 시킨 거라고. 전처가 휘청거렸습니다. 자기 머리까지 쥐어뜯으면서 괴로움에 못 이겨 소리를 질렀죠.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어떻게 사람이 몇 년을 속였... 전처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씨, 다 틀어졌네. 거의 다 왔는데. 그의 얼굴에서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한 남편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뭐 어쩔 수 없지. 장인어른, 원래 계획은요, 오늘 딸이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게 만든 다음에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럼 재산 정리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어서 남자가 전처를 쳐다봤어요. 그 눈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넌 내 스타일도 아니야.
근데 뭐 아버지 재산 생각하면 참을만 했지. 그럼 처음부터 뭐? 아, 사랑? 그런 거 없었어.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늙어 빠진 게. 넌 주제도 안 되는 게 무슨 공주인 줄 알아. 누가 너 같은 거랑 살아주겠냐? 저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전처 남편이 도주를 시도했지만 로비에서 보안팀에게 잡혔어요. 경찰이 남자를 데려간 후 호텔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새벽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퇴근했고 로비에는 저와 전처 그리고 장인어른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죠. 그렇게 위험 있던 분이 지금은 그냥 지치고 늙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처는요,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명품 옷, 가방, 전부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처참했습니다. 화장은 다 번져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씨, 전처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전에 며칠 전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어요. 고작 한다는 게 이거냐? 저를 깔보던 그 눈빛, 비아냥거리던 그 말투, 전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넌 고작 저런 인간 만나려고 그렇게 갔어? 전처가 움찔했습니다. 며칠 전에 나한테 한 말 기억나? 나랑 헤어진 게 최고의 선택. 그렇게 잘난 사람 만나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거였네. 사기꾼한테 낚인 거잖아. 그렇게 똑똑한 당신이 한 결정이네. 이게. 전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몰랐겠지. 당신은 늘 그랬으니까. 당신이 결정한 대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그때도 그랬잖아. 아버지가 이혼하라고 하니까 이혼했어. 그것도 3일 만에. 같이 이겨내보자고 해놓고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아버지 말 한마디에 서류 들고 왔잖아. 전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혼도 그랬지? 아버지가 소개해준 남자랑 했어.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믿은 거잖아. 그리고 오늘 그 남자한테 당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몰랐지. 바로 옆에서 다 꾸미고 있었는데. 전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면 평생 그런 인생 사는 거야. 그 결과가 남 때문에 당신 인생도 다 망치는 거고. 전처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저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전처가 울면서 제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가 호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자 바지를 붙잡고 있는 모습. 누가 보면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난 여기까지야. 이건 당신이 한 최악의 선택이야. 그 결과 지금 받는 거야. 나한테 매달려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전처의 오열이 들렸어요. 근데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래전 전처가 절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무너졌던 때가 떠올랐죠. 근데 이번엔 제가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형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전처 남편은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돼서 전 부인들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증거가 확실해서 오래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인어른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네, 그때 내가 틀렸어.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제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자네는 뭐든 해낼 사람이었어. 내가 괜히 둘 사이를 갈라놨어. 내 고집 때문에 딸도, 자네 인생도 망쳤어. 미안하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그 말을 내심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장인어른이 틀렸다고, 내가 옳았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 그게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막상 들으니까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됐습니다. 어차피 다 지난 일이에요. 전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절 보다가 돌아서셨어요. 그리고 뒤에 전처도 절 찾아봤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어요. 도연씨, 할 말 있어. 처음으로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며칠 전엔 반말로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말이죠. 전처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염치 없는 것 나도 알아. 뭐라고? 이번엔 진짜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사기꾼이었고 재산도 다 정리해야 하고. 근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나보니까 힘든 일 함께 겪은 사람이 당신밖에 없더라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를 들고 왔던 그 얼굴, 지금은 처절해 보였어요. 수진씨, 저도 모르게 존칭이 나왔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지금도 당신은 힘들 때 내 곁에 없었어. 내가 당신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도 떠났지. 그리고 지금 힘드니까 돌아오려고 하고. 난 여태 혼자 버텼어. 빚 갚고 일하고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 청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전부 내 힘으로 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일 안 됐다고 생각은 해. 진심으로.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린 이미 끝났어. 당신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동안 난 내 인생 살아갈 힘을 얻었거든. 전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전처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내가 평생 빚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했지? 틀렸어. 난 벗어났거든. 힘든 시간들도 다 벗어났어. 그리고 당신한테서도 벗어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전처가 돌아서서 호텔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때는 무너졌습니다. 전처가 떠나는 뒷모습 보면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전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재산은 거의 다 날렸고 지금은 장인어른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호텔 출근하고 손님들 응대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별거 없어요. 근데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 자신이라는 거.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떠나든 말든 결국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힘든 분들, 저처럼 배우자한테 버림받거나 빚더미에 앉게 된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니에요. 저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마음에 달린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